이준행 대표님을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이어서 또 이렇게 초대받아서 이렇게 좀 발표를 할 수 있는 거에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스크를 일단은 뭐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일단 특히 작년에 드린 제언과 비교를 해서 지금 장기적 전망이랑 어떤 단기적인 제언과 어떤 트렌드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테라루나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시장 전체가 굉장히 이제 폭락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담당하던 CFI 업체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은행이랑 비슷한 대부업 같은 것들을 영위하던 그런 회사들이 전부 파산하는 그런 사태가 올해 일어났습니다. 과정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크립토 VC들이 크립토 토큰이나 어떤 코인들에 주로 투자하는 VC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데들이 이제 알트코인들을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가 불안하고 변동성이 큰 소위 전문용어로 이제 잡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코인들을 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면서 알트코인들이 이제 하락이 되고요. 알트코인 중에서 이제 낙폭이 컸던 이제 루나가 이제 알트코인 중에 하나인데 이제 루나가 폭락을 했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테라 UST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자산은 US 달러도 아니고 다른 크립토 자산도 아니고 뭐 국채도 아니고 담보 자산 자체가 이 루나라는 알트코인이었는데 이제 루나가 폭락하면서 UST의 테라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가치가 증발을 하게 됐고요. 근데 50조 정도 되는 규모가 증발을 하다 보니까 가상시장 전체에 있는 결제 통화량 자체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거래소를 운영하면 항상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제 코인 가격이랑 거래량들은 결제 통화가 얼만큼 이 안에 파킹되어 있는지 굉장히 정비례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거래소에 원화가 500억이 들어와 있을 때랑 1000억이 들어와 있을 때랑 1조가 들어와 있을 때랑 거래량과 가격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금까지 보여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제 통화량이 증발되면서 거기다가 이제 UST에 투자한 테라에 투자했던 수많은 이제 헤지펀드들 단지 이제 꼭 크립토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데어링한 그런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립토 안에 있는 우리 디지털 산업, 가상자산 산업 안에 있었던 헤지펀드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헤지펀드들이 파산을 하게 됐고요. 파산을 하면서 얘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던 알트코인 물량들을 던지면서 알트코인들이 또 하락을 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헤지펀드들이 이렇게 파산을 하면서 3AC 같은 경우는 AUM이 그래도 7, 8조 이상 하던 그런 헤지펀드인데 얘네가 갑자기 파산을 하면서 얘네한테 이제 대출을 했던 아까 말한 DeFi 업체들이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담보들을 강제 청산을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치까지 이제 하락하는 이런 그림이 이제 이런 연쇄적인 반응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 배경인데 일단 작년에 제가 이런 제안을 일단 드렸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마인드가 변동성을 제가 이 인더스트리에 한 8년 동안 있으면서 봐온 결과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코인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게 비트코인인데 이것도 석유 이상의 변동성이 높기로 유명한 석유 같은 커머디티보다도 높은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이거를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갖고 어떤 다양한 투자 전술을 통해 가지고 못 버팁니다. 이 변동성. 멀쩡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기존 가용 금융자산의 5% 이내의 범위에서만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크립토를 이제 편입하시기를 추천드리고 바벨 전략 안에서의
비트코인이나 어떤 가상자산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일단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드린 제안은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5% 이내에 가용자산을 편입을 하는데 언제 그럼 들어가야 되냐? 어떤 투자자 유형에 따라서 매수 적기가 굉장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전고점 대비 30% 이상의 폭락이 있을 때가 역사적으로는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다.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크립토 자산들 같은 경우 30% 폭락은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서 뭐 나스닥이 30% 폭락한다라고 하면은 S&P가 30% 폭락한다 그러면 지금 뭐 대재앙이지만 뭐 비트코인 30% 폭락은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일상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근데 이제 또 두 번째로 이제 뭐 첨언으로 드린 게 내 투자 유형을 좀 잘 파악해야 된다. 내가 장기 투자자면은 매도 목표가를 정하고 장기 보유하는 걸 추천을 하고 퀀트 투자자들은 시장 비효율이 아직까지 있을 땐 이걸 최대한 빨리 익스플로이트 해야 된다. 그 알고리즘 투자하는 사람들 가장 빠르게 이제 들어오는 게 좋다. 모멘텀 투자자들은 웬만하면은 이건 너무 힘드니까 모멘텀 투자자들은 웬만하면 코인은 투자하는 거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좀 디테일하게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딱 지났고요. 그러면은 과연 이게 유효한지 결국은 이게 바벨 투자를 하든 저점에서 들어간다는 개념 자체가 이제 코인이라는 게 이제 펀더멘탈이라는 게 존재할 때만 가능한 건데 과연 그러면은 이 펀더멘탈들이 아주 유효한지 이제 그걸 따져보는 게 작년에 드렸던 제언이 아직도 유효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 해야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크게는 코인의 펀더멘탈을 구성한 내러티브는 결국은 크게 세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디지털금이고 두 번째가 이제 대한금융 시스템으로서의 대한금융 시스템을 돌리는 연료이자 그 안에 네이티브 커런시로서의 이제 펀더멘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뭐 요즘 뭐 NFT 나오면서 얘기도 많은데 어쨌든 디지털 경제에 구조적으로 기축통화 역할을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크립토 커런시들이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펀더멘탈인데 이제 이거 각각들이 이제 그럼 왜 그런 펀더멘탈이 근데 이게 사실은 펀더멘탈이라는 건 지금까지 정의된 펀더멘탈들 같은 경우 명확한 효용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현금 흐름이 렌트나 일드나 뭐 아니면은 디비던드 그러니까 배당 같은 어떤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거를 기반으로 이제 아니면은 뭐 석유라든지 에너지 자원들의 명확한 효용 같은 것들 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펀더멘탈을 얘기했는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적인 개념에서 펀더멘탈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펀더멘탈이 이런 세 가지 펀더멘탈에 크게 요약될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로 봤을 때 이게 큰 대전제가 현금 흐름만이 유일한 가치를 지닌다라는 어떤 그런 대전제가 흔들리고 있는 외부 장변화가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유동성 팽창, 통화를 너무 무제한적으로 찍어내면서 내러티브 기반의 시장 가치와 펀더멘탈 기반의 내재 가치 간의 간극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현상. 그 다음에 정치 경제적, 지정학적 이제 불안정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자유주의, 글로벌 자유주의 체제가 도전받고 있으면서 이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중립적인 대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어쨌든 디지털이 세상을 잡아먹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메타버스, NFT 이런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던 거의 어떤 익스텐션인 건데 그냥 사이버 공개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크게 이 내러티브를 뒷받침하는 어떤 대전제 이제 환경의 이제 변화인데요. 지금 상황을 딱 봤을 때 첫 번째 이제 디지털 금을 뒷받침하고 있는 통화를 무제한적으로 팽창하고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와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보다 비대칭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이라는 이 아규먼트는 지금 금리를 높이게 되면서 이 내러티브는 굉장히 좀 약화가 되고 된 그런 상황이고요. 과연 이게 그러면 과연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을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그냥 그 위험 자산이냐에 대한 질문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퀘스천 마크를 그러니까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그런 그 페이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대한 금융 시스템으로서의 니즈라든지 아니면은 디지털 경제의 기축 통화로서의 코인은 이 내러티브랑 이 펀더멘탈은 사실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펀더멘탈 자체가 아무리 금리를 올리는 환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펀더멘탈 자체가 아직 유효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아까 두 번째 드린 제언에서 이제 팔로우한 것처럼 과연 그러면은 저점은 언제인가? 그러면은 과연 저점은 언제인가? 근데 저점을 찾기에는 결국은 이제 수급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수요를 보겠습니다. 수요는 지금 그 폭삭 망한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위기랑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10년 동안 10몇 년 동안 무제한적인 그 유동성을 그 공급을 시키고 있는 트렌드가 지나고 이제 올해부터 유동성 축소가 시작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자산 중에서도 가장 위험자산이라고 여겨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는 가장 많이 증발했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이 수요 대위축이 언제 끝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 수 있을지가 언제가 수요 회복이 근본적으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인자인 것 같고요. 결국은 금리 올리는 거는 뭐 워낙 교과서에서 나오고 페드 맨데이트에서 나온 것처럼 그냥 핵심은 결국은 고용과 인플레인데요. 그러면 이제 과연 지금 이제 고용이 엄청나게 다른 리세션이랑 다르게 이번 침체 같은 경우는 그 고용 지표가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성장 지표는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 지표는 지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그 지표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근데 그러면은 전통적인 경제처럼, 물론 저는 지금 아무래도 그 부채 비율이 전 세계 경제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좀 일시적인 거라고 개인적인 뷰는 그렇게 갖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그 전통적인 경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고용이 개선되었으니까 과연 이제 고용이 개선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또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가 끝날 것이다. 아니면은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고용이 좋아지는 게 이제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코로나 머니, 헬리콥터 머니 때문에 이제 일하기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일터로 나오게 되면서 보여지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인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팔로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인플레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공급 부족에 의한 인플레가 사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데, 이거를 잡기 위해서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는지, 지금 부채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높은데 에너지난에 이제 그 기아에, 그러니까 음식도 지금 그 푸드 쇼티지도 엄청 심한 상황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장기채 가격 자체도 엄청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정치적으로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최근에 이제 뷰추얼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인플레이션 잡으려면은 적어도 5%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그 기준금리가 5%까지는 가야 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S&P가 한 20%는 빠질 것 같다, 이런 헤드라인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빠진다라 그러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부의 저장수단을 보통 아파트, 부동산, 한국, 중국 같은 그런 데를 많이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부 다 주식에 내 노후의 연금과 모든 것들이 이제 묶여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이제 펜션 펀드가 모두 바닥나는 연금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 상황을 정치적으로 용납을 사람이 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질문을 해야 될 거고, 그 타이밍이 언제까지 올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가장 핵심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수요 사이드에서는 결국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공급 사이드에서는 지금 어쨌든 대장주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좀 한번 따져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산업, 비트코인 생산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시장이랑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지금까지는 보여왔습니다. 그 반도체 시장은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수급 사이클이 생기냐면은 이제 치킨 게임들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이클을 피해 왔었는데 그 사실은 POW라는 비트코인 작업 증명하는 비트코인 생산하는 방식, 비트코인 원장이 비트코인이라는 그 회계 장부를 감사하는 그런 생산 방식 자체가 그 필요한 것들도 기본적으로 그 칩들이고요. 반도체들이랑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ASIC이라는 반도체 칩을 갖고 그 작업 증명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 원장을 감사하는 방식으로 그럼 그 감사하는 거에 대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게 되면서 이제 이게 비트코인이 생산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업 하는 자체가 초기 드는 캐펙스, 오펙스 드는 내용 구성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그 기술의 발전들이 이제 드러나고요. 뭐 처음에 M30S라는 뭐 ASIC 칩이 나왔다가 그거보다 더 발전된 칩이 나왔다가 그거보다 더 최신된 칩이 나오고 1세대, 2세대, 3세대 하는 것들이 반도체 산업 경쟁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이 명확하게 치킨 게임 중입니다. 그 지금 보면은 여기 올해 한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다음에 이 M30S라는 모델로 그 생산을 하던 업체들이 이제 퇴출을 당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마이닝 덴시티라는 건데 이제 구체적인 질문들은 이제 나중에 뭐 혹시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질문은 제가 받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오기 전까지 가장 최신 모델이었던 이 S19 프로라는 그 채굴기 모델을 사용하는 이제 채굴 업자들이 그 한계 그 지점에 이제 다달랐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얘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엄청 매도 상향이 높으면서 이제 셀링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제 얘들이 그 퇴출이 되고 있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이게 가장 최신에 나온 그 가장 최신 채굴기인데요. 얘들이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가격도 최근에 폭락한 것들 보면은 얘들도 지금 그 가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채굴업에서는 삼성전자와 같은 그 메모리 칩에 삼성전자와 같은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업체들도 마이너스를 엄청나게 내는 상황이 그 돌에 지금 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와 같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공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이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 형태고 이 다음에 다시 공급이 좀 타이트해진다. 그런 사이클이 이제 기대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유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머지라는 어떤 큰 업그레이드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은 그 원장을 감사하는 방식이 이더리움 원장을 감사하는 방식에 대한 큰 변화를 그 수반한 어떤 업그레이드입니다. 그 기존까지는 비트코인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작업 증명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원장을 감사를 했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지분 증명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그거를 변환시키는 게 이제 핵심 골자인데요. 이게 변환이 되면서 그 이더의 그 신규 공급량이 지금까지는 연평균 한 4% 정도 이제 신규가 공급이 됐었는데 최소로 봤을 때 한 연간 한 마이너스 1% 정도로 디플레이셔너리한 그런 공급이 줄어들 걸로 이제 일단 예상이 지금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하루에 이제 신규 발행되는 발행량이 보통 그 14,000개 정도 신규가 발행이 됐었고요. 하루에 지금까지는 이더리움이 근데 그 머지로 이제 전환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하루에 한 1,600개 정도 이더가 이제 신규 발행되는 형태로 이제 신규 발행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신규 발행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 일 소각량은 그대로인데요. 보통 그 트랜잭션들이 많이 그 없는 때에는 뭐 한 1,000개 정도씩 소각이 되고 아주 그냥 그 뭐 NFT 화랑장이라든지 아주 그 이더리움 위에서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트랜잭션이 아주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화랑장에서는
보통 한 72,000개 정도 소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더는 화랑장에만 디플레이셔너리했고, 이제 슬로우한 지금 같은 이제 그 베어 마켓에서는 인플레이셔너리한 기조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 아주 그냥 트랜잭션, 그 이더리움 자체에서의 액티비티가 활동이 아예 없는 그런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기는 그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그런 공급 스케줄이 이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인 이더리움은 도리어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뭐 수급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공급 쪽에서는 지금 거의 지금 바닥에 가깝다. 하지만 수요가 완전히 폭락을 한 상황인데, 그럼 이 저점이 언제 어디까지 갈 것인지가 저점을 잡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그런 고려 포인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요 트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요즘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트렌드는 안전 큰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성향이 금리 인상기를 통하면서 강해지는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 안에서도 안전한 가상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통 안전한 가상자산이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이나 보통 스테이블 코인 같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대장주라든지 아니면은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개수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USDT랑 USDC로 대변되는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들의 비중은 4.5%에서 12%까지 거의 뭐 7.5 퍼센티지 포인트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의 시총 안에서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 시총 내에서 점유율을 알트코인의 좀 소규모 알트코인들의 시총을 지금 뺏어가는 현상이 지금 올해 보인 명확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큰 트렌드이자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도 테라 사태 이후에 특히 테라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에서 온전히 버파가 담보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좀 영어 표현, 국어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테라 사태 이후에 굉장히 좀 더티한 단어가 좀 된 게 요즘 현실이긴 한데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굉장히 핵심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다 뭐다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핵심은 담보입니다. 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는 알고리즘이라고 했지만 테라라는 코인의 담보는 그냥 루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이제 수급을 조절을 하면서 담보 자산의 가치가 별로 없더라도 이제 이 페그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부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크립토 안에서 되게 진지하게 이걸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거는 성립하기 힘든 그런 이제 이론이다라는 이제 견해가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담보 기반으로 이제 담보가 확실하게 이제 제공되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큰 신용을 갖고 있는 자산에 담보를 기반으로 가치를 패깅시키는 스테이블 코인이 그 다음 종류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안에서도 가상자산을 담보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버파를 담보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담보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이라는 그런 코인인데요. 이건 이제 이더리움을 담보로 하고 있고, 근데 이더리움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담보 비율이 120%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over collateralized 돼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over collateralized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페그가 크게 깨진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명확한 한계가 뭐냐면은 이더리움의 시총만큼만 클 수 있습니다.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버파를 담보로 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그런 자산들이 있고, 지금 이쪽으로
그 코인의 어떤 코인 시장 내에서 그 수요가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대표적인 것이 이제 USDT, 테더라고 하는 USDT랑 그 서클에서 발행하는 그 서클, 코인베이스 등 이제 미국에서 발행하는 USDC라는 코인들이 이제 이 가장 대표적인 순수 버파 담보를 한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합니다. 엄청나게 이제 약진을 하고 있고요. USDT랑 USDC라는 이 버파 담보 스테이블 코인 양대 산맥이 두 가지 코인의 그 크립토 시총안의 비율이 지금 사상 최고를 경신하면서 우상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 특히 USDC 같이 미국에서 통제되고 있는 그런 미국에서 발행되고 미국에서 예치되고 미국에서 감사되고 이제 관리가 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양성화시키고 있는 움직임들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향후 유통자에 대한, 발행자뿐만 아니라 유통자에 대한 규제까지도 이제 발전할 거로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모든 법안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법안들을 그냥 요약을 하면은 양질의 스테이블 코인과 우량 스테이블 코인과 굿 퀄리티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것, 양질의 스테이블 코인과 양질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것들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적격이죠. 예, 적격 스테이블 코인들을 규정을 하는데, 이제 USDC 같은 경우가 적격 스테이블 코인에 딱 해당합니다. 이걸 염두하고 만든 규제 같다는 생각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게 이제 USDT가 지금 시총이 1위긴 한데 지금 USDC가 많이 이거 오탑니다. 지금 따라잡고 있고요. 밑에가 USDT가 USDC입니다. 되게 맹렬하게 이제 추격을 하고 있고, 이제 USDC랑 USDT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담보 자체가 USDC 같은 건 100% 현금 아니면 현금성 자산으로 이제 백킹이 돼 있고, 그런 반면에 USDT 같은 거는 80% 정도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나머지 20% 같은 경우는 채권, CB, 펀드, 토큰 자산들로 이제 좀 위험 자산에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 주기가 USDC 같은 경우는 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월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매달 감사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USDT 같은 경우는 비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커스터디를 USDC는 미국 은행에서 하고 있고 USDT는 이태리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현황 같은 경우가 상환이 100% 안 될 경우에 라이센스를 못 받게 됩니다. 이제 조만간 라이센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랑 미국에서는 이제 라이센스제가 사실상 도입이 조만간 될 거로 보여지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 미카가 통과를 하진 않았는데 나와 있는 법안에 보면은 다수 관할에서 전자화폐로 정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이제 USDT 같은 경우는 살짝 불투명한 상황이긴 합니다. 규제 상황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트렌드고요. 그럼 결국은 BTC라든지 이런 이더라든지 이런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은 있으나 올해 이제 새로 드리는 제안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데 투자에 관심은 있으나 지금 당장 투자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저점인지 아닌지 금리 상황, 그러니까 수요를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망설여진다면은 어느 정도 내가 코인에다가 디플로이 하고 싶은 그런 자산을 USDC 같은 양질의 스테이블 코인에다가 구매를 해서 일종의 이제 달러랑 달러 가격을 추종하는, 달러 가격에 100% 1대1 패깅되는 달러의 엑스포저를 조금 두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게 예치 이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은 좀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코인 안에 있는 데서는 이게 가장 우량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우량 채권들의 일들을 즐길 수 있는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저희 고팍스에서도 존재하고요. 그런 데에다가 넣으면서 이제 일들을 지급받으면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코인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올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들 관심이 사실은 있는 건 분명해요. 요즘
언론에도 많이 그게 기사화되고 하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2020년 이래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이 약세장이 얼마나 갈지 다들 이제 걱정스러운 대목이긴 합니다. 아까 이 코인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수요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코인사 300곳이 넘었다는데 이게 코인사가 어떤 코인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코인 투자 권유 연락 등 계속 뭐랄까 톡으로 연락이 오고 뭐 이렇게 사기꾼들이 들끓는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도처에 깔렸다는데요. 코인을 올바로 투자하는 방법, 그 경로, 안내망이 안전한 곳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와, 참 이거는 저도 이제 겪어보지 못한 세상인데요. 근데 그게 아마 저는 그 카톡이나 이런 데로 계속 그런 게 아마 성행하고 있나 봐요. 네, 이거 저는 그런 것들은 정말 사기인 것 같고요. 절대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돈 벌어보려고 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고 쉬우니까요. 그런 게 공짜가 없잖아요. 그래서 블락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내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코인 투자 권유들이 들어왔을 때 내 눈으로 내가 검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코인 투자는 더더욱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사이트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조금 어려운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뭐 엔젤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미국 쪽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데들이 지금 불법으로 우리 규제가 들어오면서 내국인들이 이제 접근을 아마 잘 못할 겁니다. 근데 일단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IEO라는 게 금지가 된 상황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 가입이 차단이 안 된 해외 거래소들 중에서 IEO를 진행하는 데들이 있는데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초기 투자에 참여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정말 초고위험 투자이기 때문에 벤처 투자, 엔젤 투자보다 더 이게 밸류 어크얼이 가치 적립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밸류 어크얼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NFT 포함한 모든 토큰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암호화폐는 밸류 어크얼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명확한 편인데 아니면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 어떤 현실 생활의 세상에서 담보가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근데 대부분의 토큰들이 밸류 어크얼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여하더라도 본인이 검증하고 본인이 확신이 있는 경우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조금 투자를 하는 것이지 묻지마 투자는 절대 지향하셨으면 합니다. 네, 하여튼 투자에 조심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위 검증된 거래소에서 검증된 코인을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또 투자는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 아까 강의 중에 질문이 와 있는데 버파를 담보로 한 USDC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가 연 4%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테라 같은 경우는 연 20% 준다고 그렇게 선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가상자산을 예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게 안전하다면은 연 4%면은 금리가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이거 조금 설명 시간이 들어도 상세하게 해드리는 게 좋겠죠. 기본적으로 이
그 금리가 테라 같은 경우는 자기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수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테라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찍어낸 돈을 20%씩 지급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폰지 스킴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그건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외에 정상적인 그런 일들은 이제 머니마켓 기준에서 지금 현재는 보통 이제 4% 정도까지 이제 떨어진 상태인데 이게 보통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 그 레인지가 4에서 머니마켓에서는 한 10.5%까지 레인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높으네요. 예, 4에서 10. 근데 이게 완전히 메이크센스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근데 결국은 레버리지 수요거든요. 레버리지와 그리고 뭐 쇼트를 때리는 것도 결국은 레버리지니까 결국은 근데 레버리지인데 왜 레버리지를 하냐? 거의 무위험에 가까운 트레이딩을 통해서 아직 시장 비효율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위험에 가까운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그 대출 수요가 시장의 이제 그 비율의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이제 4에서 10.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빌리는 헤지펀드나 펀드들은 사실상 그쪽에서 얻어가는 수익은 그보다 더 높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크립토 펀드들이 대부분 이제 그 뭐 금리를 그 스테이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JP 모건 같은 은행에서 그 대출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일종의 이제 그 크립토 머니 마켓에서 USDC를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트레이딩하는 어떤 트루풋을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금리차들이 얼마 정도 어디서 나타냐면은 그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비슷하게 이제 마켓 메이킹이나 아비트라지 트레이딩 하는 그런 종류의 펀드들이 이제 그 하나고요. 거래소들끼리의 거래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거래소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들 보내는데 이제 정산하는데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리기도 있고 아직 시장이 아직 완벽하게 성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 무위험으로 이제 아비트라지 초단타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 수익이 하나가 있고요. 그 두 번째 수익의 소스는 이제 그 파생 시장과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 사이에 그 흔히 이제 베이시스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그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 사이에 가격 괴리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게 비중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트레이딩 그 거의 무위험 거래에 가까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보통 레버리지를 하는 수요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의 레버리지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그 거래량 자체가 많이 말라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보통 한 4% 정도대 나온 상황이고요. 보통 시장이 화랑장에는 한 10.5%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이율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거기도 카운터 파티가 있기 때문에 그 카운터 파티의 어떤 레이팅을 따져보면은 뭐 더블 A라든지 아니면 트리플 B 플러스 정도 급으로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도 그 금융기관이니까. 그럼 대충 그런데 발행하는 채권들의 거기서 발행하는 채권들의 이제 그 이자율과 얼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고위험 채권에 대한 이자율과 비슷하다. 네. 거기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미국 정부가 이 코인 시장에 대한 가상자산 규제를 지금 강화한다는데 어떻게 앞으로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장기 투자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전망이 어떻게 밝은 건지 아니면 이런 규제 때문에 오히려 더 위축될 건지 정부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굉장히 밝다고 보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이제 육성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퀄리티 적격 스테이블 코인들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기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법안에서 상하원 모든 법안에서 이제 거의 공통적입니다. 뭐 CFTC가 주도하려는 법안이 있고 SEC가 주도하려는 법안이 있고 뭐 트레저리가 주도하려는 법안이 있고 다양한 법안들이 있는데 모든 법안에서 공통적인 거는 적격 스테이블 코인은 밀어주자입니다.
격격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는 상황에서 이미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증권형 토큰이 아니다라고 하면 규제 리스크가 사실상 지금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에서의 규제 이상의 추가적인 규제는 해당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상자산 시장의 결제 통화인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올 수 있는 활로는 더 커졌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장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리스크가 없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은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수급을 따져봤을 때 적정 가치보다는 밑에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결국은 언제 들어가냐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더리움은 제가 볼 땐 적정 가치에 지금 좀 흡사한 것 같은데 오히려 리스크가 좀 더 있습니다. 어떻게 이 팀에서 개발을 해내는지 따라서 장기적인 포텐셜은 더 크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직 비트코인처럼 미국 기관이나 제도권에 완전히 편입된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분산된 것도 아니라는 리스크가 있는데 그만큼 또 그런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굉장히 각다르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처음부터 강연의 그 흐름의 핵심이 금리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또 금리로 회귀가 되는데,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에 따라서 또 주식시장, 부동산, 또 이 코인 시장도 이 영향을 받겠군요. 네, 참고로 지금 레버리지는 거의 다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레버리지는 거의 다 청산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 비중이 보이는데요. 이 업계는 완전히 투명하게 보이는데 지금은 레버리지가 거의 이 시장 자체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내년 상반기에 진짜 이런 수요 파괴에도 불구하고 총수요 파괴를 감수해가지고 금리를 진짜 5% 이상으로 막 올리는 상황이 되고 거기 시장이 또 반응을 하고 지지선이 이제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쉽게 말해서 모든 마이너들도 다 망하고 이 코인 업계가 한 4년 전, 3, 4년 전으로 이제 회귀하는 상황이 이뤄질 수도 있거든요. 한번 패닉은 또 패닉을 낳기 마련이니까. 근데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정말 가격을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좀 막으려고 할 확률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향후 한 2, 3개월 동안 열심히 좀 주의 있게 좀 시장을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하여튼 미국 연준이 내일 모레 기준금리, 정책금리 목표치를 이제 얼마로 올리느냐, 또 그 다음번엔 또 얼마나 올리느냐에 모든 자산의 가치의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준행 대표님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한국금융투자포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